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모처럼 만에 제가 그 글로벌 매크로 인사이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 글로벌 매크로 인사이트는 제가 가능한 좀 매일 오전에 매일매일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어떤 매크로 관련돼서 간단하게 여러분 인사이트를 가질 만한 내용을 제가 간단한 도표와 간단한 글을 해서 매일 한 꼭지씩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위주로 좀 자세하게 좀 풀어 설명해 주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작년 6월 달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국 10년 국채 금리와 그리고 WTI 유가 차트를 같이 그린 건데, 제가 자료 보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보면은 지금 보시면요, 예를 들면은 유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죠. 즉 WTI 유가가 쭉 올라가게 되면은 국채 금리도, 여기 보시면 이쪽에 빨간색이죠. 국채 금리도 위로 가면 올라가는 건데, 국채 금리도 오르고 유가가 내려가면은 또 같이 미국 국채 금리도 내리고, 그래서 상관상이 굉장히 같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시장 금리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그 실질 금리가 있고,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아무래도 유가란 부분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좀 영향을 미치는 변수겠죠. 즉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아무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의 기대가 올라가는 거고, 반면 유가가 또 추세적으로 하락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하락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 움직임과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상당 부분 같이 연동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를 지난 한 1년 반 동안 같이 움직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금년 10월 달 이후부터는 이렇게 국채 금리 움직임과 유가 움직임이 완전히 좀 별도로 이렇게 달리 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유가는 최근에 이제 중동 관련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되는 분위기면서 유가는 이렇게 다시 안정화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 미국 국채 금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선거 이기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뭐 이런 게 있으면서 오히려 국채 금리는 유가의 흐름과 반대로 국채 금리 상당 부분 올랐죠. 그래서 최근에는 WTI 유가의 방향과 국채 금리가 상당히 다르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쨌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유가의 흐름과 국채 금리가 상당히 달리 가고 있고, 결국은 이게 계속 물가가 계속 안정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국채 금리가 내려올 여건이 되겠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유가와 다른 방향으로 국채 금리가 간 거는 트럼프 영향인데, 결국은 이게 어떤 트럼프 영향이 얼마나 오래 갈지 라고 이제 관건일 텐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미국 국채 금리라는 게 어떤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어떤 정치적 변수보다는 결국 펀더멘탈에 결국 수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채 금리는 펀더멘탈 수렴하는 거는 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물론 뭐 여기서 제가 지금 WTI처럼 드라마틱하게 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은 매크로 경제에 더 수렴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전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그동안에 이제 미국 얘기할 때, 미국 국채 금리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미국의 노동시장입니다. 뭐 제가 노동시장은 좀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좀 일정 부분 이제 상당 부분 좀 임계치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거와 별개로 우리가 미국 국채 시장을 볼 때 좀 중요한 변수가,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럽 경제입니다. 뭐 제가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유럽은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 연기금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 채권은 크게 두 양 시장입니다. 미국 국채와 유럽의 ECB 국채라 독일 푼트채라든지, 여기 두 가지가 양대 시장인데, 문제는 유럽 경제가 좀 너무 무너지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이제 유럽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시차를 두고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아마 내년에 더 보셔야 될 거는 유럽 경제의 향배입니다. 만약에 유럽 경제가 추가적으로 더 나빠진다고 하면 이것도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보죠. 지금 제목이 좀
좀 무서운 얘기네요. 유럽 경제가 지금 서서히 죽고 있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제가 벌써 진짜 약간의 서프라이즈였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22에서 조사한 거예요. 22에서 이제 거기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 조사한 전망치인데, 5년간 GDP 성장률 기대치 전망인데, 보신 바처럼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유럽 쪽이 연간 한 GDP 성장률 한 2.6% 정도, 2% 중반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최근 24년도 보니까 1.6, 1.3%네요. 즉, 한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유럽의 성장률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2008년 정도 리만 사태 전만 하더라도 2% 넘었거든, 유럽 성장률이. 근데 이제는 완전히 1%대 성장률로 수렴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알겠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 같니라고 했을 때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사실은 유럽의 성장 엔진, 그러니까 유로존의 성장 엔진이라고 하면 두 마리의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독일과 프랑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프랑스가 올림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채를 많이 일으키고 해서 지금 프랑스 국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프랑스 쪽의 어떤 재정 상태에 대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2011년대 남유럽의 재정 위기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이태리와 프랑스가 비슷하게 가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재정이 좀 많이 악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유럽에서는 독일밖에 없거든요. 독일밖에 없는데 독일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독일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제조업의 나라잖아요. 근데 중국이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이 힘들다 보니까 그 직격탄을 독일이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유럽 전반 힘들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경제 전반적으로 힘들어지는 구조이죠.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있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잘 안 잡히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또 지원도 계속 하고 있고, 뭐 이런 종합적 이 이슈들이 있고, 또 사실은 유럽이 미국과 달리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노베이션으로 우리가 미국 경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유럽은 이노베이션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그죠? 그런 쪽에 구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럽의 경제 둔화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IMF 자료인데 지금 보면은 2008년만 하더라도 유럽과 미국의 경제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유럽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더 컸어요. 그런데 현재 작년 기준을 보니까 이게 지금 GDP가 유럽이 계속 좀 미국보다 상당 부분 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럽이 안 좋은 건 유럽이 안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상당 부분 더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경제를 주식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할 거냐, 채권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할 거냐라고 봤을 때, 주식 관점에서는 유럽 경제가 안 좋은 게 당연히 부정적일 텐데, 좀 극단적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책이 재정 적자를 많이 유발하고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고 그런 예상이 되고 있는데, 유럽이 이제 만약에 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 유럽 국채를 사는 거는 상당 부분 리스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세계적 연기금들 입장에서는 유럽 국채를 포트에 편입하는 거를 이제는 배제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어디가 남냐면 그럼 더 미국에 더 집중해서 미국 국채 위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적 입장에서 본다, 국채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유럽 경제가 좀 나빠지는 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건 간에 오히려 미국 국채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존재감은 더 빛날 수 있는 구도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뭐냐면은 제가 이게 2021년도 이후에 연준에서 발표한 주요 이제 연준의 어떤 시장에 대한 코멘트예요. 한번 볼까요? 2021년도 1월 달에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은 이거 일시적입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스티키하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21년도
12월 때는 정반대로 인플레이션 not transitory 이게 인플레이션 앞으로 굉장히 끈적끈적 오래갈 거랬는데 오히려 2월 달에 그 무렵에 인플레이션 정점 찍고 인플레이션 꺾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굳이 긴 얘기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얘기가 있었는데 또 한 번 더 보죠. 금년 7월 달에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하면 레이트 컷 아직은 뭐 금리 인하 필요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9월 달에 어땠죠? 9월 달에 50bp를 인하를 했어요. 우리 금리 인하, 경기 침체 BP하려면 50bp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도 경기를 거의 제출을 못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가장 최근에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한번 볼게요. 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 경제는 스트롱하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천천히 인하하면 되겠다. 과연 맞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연준의 어떤 전망일 자체가 우리가 참고는 하되 절대적으로는 보지 말자는 거고, 참고로 현재 연준이 보는 거는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을 보고 있는데 글쎄요. 한번 보시죠. 앞으로 내년 어떻게 될지 한번 보는데, 아무튼 우리가 연준의 어떤 코멘트의 방향은 참조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어떤 방향성이 절대적이지는 못하고 항상 연준이 했던 게 뭐냐면 데이터 디펜던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갖고 항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후 약반문 형태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연준의 어떤 의사결정의 어떤 프로세스나 속성을 좀 정확히 아시면은 우리가 투자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가 이 블룸버그 자료입니다. 블룸버그 자료인데 이번 11월 중순 기준으로 미국의 주식에 이게 영어로 equity risk premium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equity risk premium이라는 거는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주식 투자하기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구하는 공식은 논외로 하고, 과거에 경기 침체, 여기가 빨간 색깔이 경기 침체 국면이거든요. 이 빨간색은 이게 경기 침체 국면인데, 이 경기 침체 국면일 때 리스크 프리미엄 볼게요. 예를 들면은 2009년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거의 한 5%, 6% 육박했죠.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도 리스크 프리미엄 5% 정도 됐습니다. 즉 만약 이때 투자했으면 엄청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큰 수익을 기록을 한 거고, 반면에 지금 현재 미국의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은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0.44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레벨이 언제였냐면은 우리가 2000년에 IT 버블 정도 될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게 뭐 IT 버블처럼 그렇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렇게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작으면은 그만큼 주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낮추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이렇게 계산합니다.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은 기본적으로 S&P 500 어닝 일드 마이너스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려보죠. 자,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퍼 있죠. 퍼 있는데 퍼를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PER을. 이렇게 뒤집어서 계산하고 여기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현재 마이너스 0.44라고 했잖아요. 0.44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현재 미국의 PER이 아마 한 22배, 23배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계산해볼게요.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23배 나누기 역으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갑자기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아마 이게 뭐 0.4 초반이 나올 거예요. 퍼센트가.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근데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한 4.4, 4.5 정도 나오는데 결론은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주식의 어닝 일드, 즉 PER을 뒤집은 것보다 더 높다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굳이 우리 주식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보다도 국채 투자하는 게 더 매력적이란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 지금 주식이 좋니 채권이 좋니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PER이 그러니까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뀐 적 20년 만에 처음이고 과거에 이 레벨일 때는 상대적으로 주식의 기대 수익은 많이 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그러려면 결국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 높을 때가 주식 투자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아까 주식 어닝 일드가 어떻게 되죠? 높아져야 되잖아요. 주식 어닝 일드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는 밸류에이션 조금 더 싸져야 되고 또 반대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오히려 내리면은 전체 위험 프리미엄이 올라가잖아요. 즉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내리거나 아니면은 주식이 조금 더 싸지면은 결국은 주식 투자할 때 더 매력적인 구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미국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에 90일,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연체가 걸려 있는 지금 카드 대출 비중이 몇 프로 되니라는데 이번 3분기 말이 발표됐는데 와우. 11.13%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대요. 볼까요? 그 보시면은 23년 초반만 하더라도 작년 초반만 하더라도 연체율이 한 7.5%에서 쭉 계속 올라서 지금 11%대로 올랐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2011년 이후에 가장 크게 지금 연체율이 올라갔고요. 두 번째로 지금 5분기 연속으로 연체율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2000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증가한 거. 그러면 이게 전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이들께 최근에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 잔고가 또 사상 최고로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 최고로 늘었는데 또 사상 최고로 이게 30일 연체가 아니라 90일 연체입니다. 즉 3개월 이상 연체된 거는 거의 부도 직전인 거죠. 파산 직전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그만큼 미국이 이게 정책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용카드 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해보면 좀 이런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신용카드 대출을 이렇게 많이 쓸까요? 중하층의 미국 시민자가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미국의 중하층은 엄청나게 현재 미국의 물가가 높고 정책금리가 높은 게 굉장히 엄청나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 몇 프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20% 넘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즉 이게 결국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여전히 아직도 이날 했음에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경제 금리가 높은 레벨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반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현재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하지 않고 현재 레벨에서 뭐 주춤주춤하면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고 물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현재 굉장히 큰 양극화죠. 즉 중상위층은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주식 가격 올라가서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좋아요. 그런데 이번 도널드 트럼프 이게 된 게 중간 소득이나 하위 소득자들은 보통 이제 저도 미국에 이제 친척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미국에서 주식 하시는 분은 다 잘 사는 사람들만 한다는 거 쉬운 말로. 그럼 결론적으로 매일 먹고 살기 힘든 베이비 부모나 블루 칼라나 저소득층은 그렇게 주가가 뜨고 부동산 가격이 뜬 게 다 남 얘기고 생활비 비싸고 그리고 대출카드 금리가 20%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정도면 굉장히 이제 바로 경기 침체로 바로 연결됐는데 왜 이렇게 연체율이 높은데 불구하고 바로 경기 침체가 안 들어가냐면은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그렇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앞으로 연준 금리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는 여기서 이 제약적 레벨에서 오래 유지하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의 실물경 충격파는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외관적으로 다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속으로는 꽤나 많이 골마가고 있고 특히 중하층에는 굉장히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글로벌 매크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